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땅끝마을 해남에서 소소하게 농사지으며 전원생활하고 있는 이혼 5년차 55살 여성입니다. 현재 자식들은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저는 친정엄마 모시고 귀농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네요. 이혼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귀농했는데 그간 어떻게 참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속이 후련합니다. 아이들 결혼할 때까진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자 싶었지만 이대로 살다간 제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겠더라고요. 대학 시절 만난 남편과 적당한 나이에 결혼했고 사이좋게 연년생 남매 낳아 기르며 여느 여자들처럼 살림하고 시집살이도 당하며 다사다난하게 살았어요. 말단 공무원이던 남편은 소소하게 월급 받으며 저희 식구들을 알뜰살뜰 먹여 살렸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보면 평범한 결혼 생활을 했겠구나 싶지만 제가 남편에게 평생을 속고 살았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동안의 모든 행동이 철저한 계산 아래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정말이지 슬프다 못해 처절했습니다. 평생 반려라 믿고 살았던 남편에게 큰 배신을 당하고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아이들과 친정엄마가 많은 힘이 돼주었네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하는 거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답니다. 그래도 이혼하고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일하면서 좋은 거 듣고 보고 먹고 하며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럼 파란만장했던 제 결혼 생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진이야. 이번에 수철이 엄마가 네 중매를 서주고 싶다는데 어때? 지난번에 경미도 중매해줘서 의사 남편 만나서 시집 갔잖니. 엄마, 나 아직 대학생인데 졸업하면 취직도 해야 하고 할 게 산더미인데 엄마는 나 빨리 시집 갔으면 해? 요즘 세상이 워낙 뒤숭숭하잖니. 경제위기니 하면서. 그러니 이런 시기에 빨리 시집 가서 자리 잡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좋은 집안에 시집 가면 제일 좋은 거고. 그건 그래. 워낙 불경기에다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니. 그래서 아줌마가 나 소개해 준대? 안 그래도 어제 점심에 이야기했다. 남자가 28살인데 공무원이란다. 군대도 일찍 갔다 오고 대학도 일찌감치 졸업해서 바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나 봐. 평생 잘릴 걱정 없어서 의사보다 더 좋은 거 아니겠니? 오, 노력 많이 하셨나 보네. 엄마가 하도 성하시니까 한 번은 만나볼게요. 그래도 너무 강요는 하지 마. 나 이제 졸업반이라고. 우리 딸 나이 아직 한창인 거 알지? 누가 바로 결혼하래? 적당히 연애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결혼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아줌마한테 연락 넣어도. 그리고 이왕이면 미리 알려달라고 해. 나 학기말 준비한다고 바쁘거든. 일정 조율하려면 그렇게 해야 해. 아이고, 네가 웬일이냐? 알았다 알았어. 저는 대학교 4학년 꽃다운 나이에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9급 공무원이었고 이제 임용된 지 2년 차라고 했어요. 당시 경기가 워낙 흉흉했던지라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 대접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저도 1년 뒤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할 텐데 어렵게 발버둥치며 치열하게 사느니 친정엄마는 빨리 안정된 삶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고 그 성화에 못 이겨 소개팅을 하게 된 거였죠. 남편의 첫인상은 굉장히 젠틀하고 다정다감했습니다. 공부 욕심도 있고 자신의 주관도 뚜렷한 게 보통의 남자들과는 달랐고 별 생각 없이 나간 소개팅에서 서로에게 반한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호감을 가진 채 몇 번 만났습니다.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고 당시 제가 대학생 신분이라 즐겁게 연애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3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만나왔고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더 늦으면 결혼하기 어렵다며 한참 자리 잘 잡았을 때 자기를 믿고 인생을 맡겨보라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말을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는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렸고 시간이 흘러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안녕하세요. 두 아이가 결혼하게 된다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언제 결혼하나 싶었는데 아이들이 이제야 정신을 차려서 기특할 뿐이죠.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머니, 이건 별거 아닌데 소소하게 준비해봤어요. 어머, 우리 새아가가 센스가 있구나. 이게 다 사부인이 잘 가르치신 탓이네. 명문대학 다닌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 그런가요? 그나저나 우리 딸아이가 아직 어려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더 잘 가르쳐서 보내야 하는데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혼나면서 배워야 하는 게 살림이에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남편 내조 잘하고 아이들 낳아서 잘 키우고 여자로서 며느리로서 도리다 하면 된 거예요. 그렇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 딸 예뻐해 주세요. 외동딸이라 금지옥엽 키웠습니다. 아직 제 눈엔 아기나 다름없죠. 아이고, 이렇게 다 큰 아기가 어딨대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좀 나눠봅시다. 애들 신혼집은 아무래도 직장 근처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우리 집이랑도 가깝고 사돈댁이랑도 가까우니 아파트든 빌라든 뭘 얻든 간에 직장 근처면 좋겠고요. 혼수나 예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따로 봐두신 게 있으세요?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 남편 얻는 게 의사 판검사 남편 얻는 것보다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러니 신혼집은 사돈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충 들어보니까 금전적으로 여유도 있으신 것 같고. 엄마, 무슨 그런 말을 대놓고 하세요? 장모님이랑 이 사람 난감하게.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새아가가 좋은 대학 나오고 나이 어린 것 빼면 뭐 별거 있니? 뭐니 뭐니 해도 평생 안정적인 직장 가진 게 최고야. 새아가 너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닐 거니? 네. 직장 생활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이 없을 때 한 푼이라도 벌어놔야 혹여나 제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내 생각은 좀 다르구나. 결혼하면 직장 다닐 생각하지 말고 살림 배우면서 내조에 힘썼으면 좋겠다. 욕심 있는 애라 지금은 9급이지만 더 높은 직급까지 올라갈 거야. 사부인, 저 그건 애들한테 맡기면 안 될까요? 애들끼리 충분히 상의해보고 결정해도 될 일 같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자고로 여자는 살림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사부인이 아들이 없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엄마,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남자 여자를 따져요. 나는 진이가 직장 생활 하고 싶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한 푼 벌어 한 푼 쓰기가 아쉬운데 누구 하나라도 더 벌면 좋지, 안 그래? 너는 엄마 말하는데 자꾸 끼어들 거야? 아무튼 내 아들 앞길에 도움이 되어야지. 이게 다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아무튼 난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런 거죠. 어차피 진이 결혼하면 결혼자금을 따로 주던지 집을 사주든지 할 요령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집이랑 현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부인 말씀처럼 모자란 집안도 아니니 넉넉히 챙겨보내겠습니다. 원하시는 예단 목록이 있으시거든 아이들 통해서 전달받도록 하죠. 시어머니는 상견례장에서 대놓고 저희 모녀에게 날이선 말씀을 하셨고 가부장적인 태도로 임하셨습니다. 왜 흔히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남자는 바깥일 잘하고 여자는 그런 남자 내조 잘해주는 게 제일이라는 말이요.
저희 시어머니가 딱 그랬습니다. 여자 남자를 딱히 구분 짓는 건 아니지만 자기 아들이라면 아주 끔뻑 죽는 분이셨어요. 솔직히 연애하면서도 이 사람이 마마보이인지 시어머니가 유별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남편 앞에서 약한 척을 하셨거든요. 시댁은 남편이 어려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가 온갖 고생하면서 남편과 시동생을 키워오셨어요. 금전적인 부분만 가지고 보자면 저희 친정이 훨씬 잘 사는 정도였습니다. 시댁은 자가로 작은 주택을 하나 갖고 계셨고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는 보통의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반면 저희 친정은 외할아버지가 무역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땅 투자를 하신 게 있는데 그게 재개발이 되면서 부유해진 사례예요. 원래도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여유로워졌고 평생 돈 걱정하며 살지 않아도 될 정도였죠. 아무튼 저희는 상견례를 마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부터 웨딩 촬영, 그리고 예단을 준비하러 다니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세아가 내일은 남대문에 내가 아는 이불가게 가는 거 잊지 않았지? 이게 결혼 전에 참 피곤한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 다 도움되는 일이다. 내일 이불가게 가면 너희 신혼집에 드릴 이불이랑 친척들한테 돌릴 이불 세트 봐야 하니 너도 어떤 거 사고 싶은지 대충 생각해놔라. 다른 건 못 해줘도 우리 아들 덮고 잘 이불은 골라줘야지. 네 어머니, 내일 몇 시까지 가면 될까요?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이불 세트 정도면 끝나는 거 아니야?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닌데 무슨 전통주 세트하며 고기며 왜 이렇게 많이 사? 넌 뭘 모르나 본데. 나도 네 아버지랑 결혼하면서 다 그렇게 해왔어. 친척들이 오죽 많니? 그래서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는 거야. 아무튼 세아가 너는 내일 아침 9시까지 와라.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니까 편하게 입고 오고.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내일 점심은 남대문 시장에서 갈치조림 같이 드실래요? 웬일로 네가 옳은 생각을 했다니. 먹는 거 하나는 기똥차게 잘 찾는구나. 내가 오래 알고 지낸 갈치조림 가게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 이야, 나 빼고 둘이 데이트하니까 좋아? 부러워서 죽겠는데. 부러울 것도 많다. 너는 나란 일 하는 사람이잖아. 이런 건 다 여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두 사람이 알아서 잘해주니 뭐. 그럼 엄마랑 여보만 믿을게. 세아가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리고 시집 오면 출가회인인 거 알지? 친정보다는 시댁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해. 내가 친정엄마다 생각하고 지냈으면 한다. 네, 어머니. 열심히 살림도 배우고 내조 잘할게요. 그렇게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주변의 많은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느 정도 신혼을 즐기다 아이를 가지려 했지만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몸조리를 해야 했고 그렇게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근데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서 철이 든다 했던가요?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전념하다 보니 친정엄마도 절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시어머니 말대로 남편 내조하느라 친정에 신경을 많이 못 쓰게 됐는데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결혼 전으로 되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제가 엄청난 시집살이를 견뎌내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 당시 저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시집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씩 지쳐가더라고요. 큰아이가 돌을 앞둔 시기에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연달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니 예전에 저는 없더군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게 될 즈음 남편이 돌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사업을 한다는 이유에서였고, 남편 내조만 해오던 저로선 집안의 가장이 일을 한다 하니 묵묵히 뒤에서 아이들 케어하며 지켜보는 수밖엔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사업은 보기 좋게 망했고, 그 뒤로도 여러 번 사업에 손을 댔지만 번번이 잘 되지 않았죠. 갖고 있던 돈도 까먹고 시어머니가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고 경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저 몰래 통장에 돈도 넣어주시고 했지만 그걸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애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당신도 이제 나가서 일 좀 해. 아무리 생각해도 나 혼자서는 무리야. 딸린 식구들은 많은데 내가 혼자 다 먹여 살리려니 힘들기도 하고 참 버겁다. 그러게 내가 결혼하고 일한다고 했잖아. 왜 말려서는. 아이들은 어쩌고. 엄마 보고 봐달라 하면 되지. 유치원 보내고 그 시간에 일하면 되니까. 아무튼 당신도 일자리 알아봐. 둘이 바짝 벌어서 더 나아질 생각을 해야지. 하, 알겠어. 그나저나 당신 가진 돈 좀 있어? 갑자기? 무슨 돈? 지난번에 엄마가 보태주신 돈도 다 가져가 놓고선 내가 무슨 돈이 있다 그래? 아, 그러지 말고 돈 좀 줘봐. 이번에 정말 끝장나는 투자건이 있는데 상식이가 그거 한 방이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투자하게 돈 좀 줘봐. 아니야. 이번엔 못 줘. 언제까지 투자하면서 돈 날릴 거야? 그리고 그렇게 돈 버는 게 확실한 거면 자기나 벌어서 쓰라고 하지. 못하러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그거 사기 같아. 느낌이 안 좋다고. 야, 넌 내 친구를 이상한 놈 만드네. 내가 상식이랑 15년 지기 친구야. 그런 놈이 나한테 사기를 치겠어. 그리고 돈 아예 없는 거 아니네? 잔말 말고 1,000만 원만 줘봐. 난 정말 모르겠다. 당신 맨날 그 투자인지 뭔지 하는 거. 벌어오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나도 직장 구하는 대로 일 바짝 할 거야. 내가 벌어오는 돈 한 푼도 못 줘. 각자 돈은 각자가 관리하자. 치사하게 나온다 이거야. 넌 내가 벼락부자 돼도 떼주는 돈 없을 줄 알아. 이게 남편이 한다 하면 응원이나 해줄 것이지 어디서 초를 치고 있어? 막말하지 마. 아무튼 내가 알아서 돈 벌어서 쓸 테니까 당신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누가 겁이라도 난대? 너나 후회하지 마라. 결국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일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식당, 전단지 배포, 공장 등 면접을 안 가본 데가 없었어요. 돌고 돌다 집 근처에 있던 원예재료 납품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문 들어온 물건 택배 포장을 하거나 원예용품을 소분해서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시간대도 아침 일찍 나가는 거 말고는 그만큼 일찍 끝나서 살림에 지장도 없었고요. 제가 일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려 했는데 시어머니는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결국 친정엄마께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일을 했어요. 각자 돈은 알아서 관리하기로 해서 월급의 절반은 저축을 했고 나머지 돈으로 아이들 원비, 식비 등을 해결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점심 식사도 챙겨줬어서 배불리 먹으면 굳이 저녁을 먹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아끼며 나름 저축도 열심히 하니 제법 많은 돈이 모이더라고요. 가정에 많은 기여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생활하니 어느 정도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도 흰머리가 종종 나 있는 4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죠.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돈 걱정 없이 장학금 받으며 학교를 다녔기에 고생한 보람도 있고 뿌듯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친정엄마의 건강이 나빠지신 거예요. 진이야, 엄마도 예전 같지가 않나 보다. 어휴, 자꾸 컨디션도 좋고 축축 처져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살 만큼 살았으니 빨리 죽으라는 것 같다. 그게 무슨 소리야? 건강검진 결과가 이상해? 글쎄, 조직검사인지 뭔지 했는데 담낭암 3기라는구나. 3기면 중기에서 말기 넘어가는 단계라는데 이제 살 만큼 살았다고 몸이 고장난 게지. 아니, 엄마. 그렇게 농담식으로 주고받을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거 당장 수술하고 항암 치료 시작해야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다시 묻히는데 난 억지로 연명하고 싶지 않아. 우리 손주들 시집장가 가는 거 다 보고 싶었는데 그게 가능할런지 모르겠다. 엄마, 나약한 소리 하지 마.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왔잖아.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니? 이게 다 하늘의 뜻인걸. 그래서 다음에 병원은 언제 오래? 다음 주에 와서 조직 검사 한 번 더 하고 피 검사랑 컨디션 체크하고 수술 시기 정하자고 하던데. 그럼 최대한 빠른 시기로 잡자. 내가 그이한테 말해서 시간 뺄 테니까 같이 가고. 아이고, 박서방 안 도와줘도 되니?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자기가 밥도 차려 먹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애들도 다 컸고. 그래도 사부인도 계시고 한데. 아, 엄마.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엄마 건강이나 신경 써. 내가 찾아보니까 담낭암 예후가 좋대.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 금방 좋아질 거야. 말이라도 고맙다. 적당히 살다 적당한 시기에 가는 게 제일인데 아프다 가긴 싫다. 어딜 간다 그래. 일단 치료가 먼저야. 내가 내일 다시 연락할게. 여보, 나 할 말 있어. 지금 일 안 바쁜 시간이지? 안 바빠. 무슨 일이야? 글쎄,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담낭암 3기 판정받으셨어. 당장 다음 주에 조직검사하고 입원하고 나서 수술 일정 잡는데. 그런데? 그런데는 뭘 그런데야. 엄마 혼자 병원에 보낼 수 없잖아. 우리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일 그만두고 간병해야 될 것 같아. 일을 그만두는 건 좀 그렇지.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그럼 엄마가 죽을 병 걸렸다는데 어떻게 해? 아, 그냥 냅둬. 간병을 안 해야 빨리 죽지. 무슨 소리야 그게? 지금 우리 엄마 아파도 상관없다 이거야? 자식으로서 나 몰라라 하라는 거냐고. 그게 아니잖아. 암튼 나중에 이야기해. 짜증내지 말고. 지금 누구보다 심각한 건 나랑 우리 엄마야. 괜찮냐는 말 먼저 못할 거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무튼 나 짐 싸서 엄마랑 같이 병원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도 모르겠다. 당신 알아서 해. 저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친정엄마와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정정하셔도 다른 병도 아니고 암 수술도 해야 하고 항암 치료도 해야 하는 상황에 가족 없이 혼자 계시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물론 남편은 싫다는 내색을 비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이 소식을 들으셨는지 제가 병원에 간다 하니 식사는 누가 차려주냐며 저에게 소리를 치시더군요. 결국 시어머니에게도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고 친정엄마를 간병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아이들이 병원에 들려 친정엄마를 살필 뿐이었죠. 물론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연락 한 통 없었고요.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먹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며칠 밤을 보내고 겨우 잠에 들려는 찰나 남편의 연락이 제 심기를 건드리더라고요. 당신 장모님이랑 병원이야. 응, 그렇지. 당신 술 마셨어?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혀가 다 꼬였네. 야, 나 그래도 안 취했거든? 지금 이미 많이 취했어. 할 말만 하고 끝내. 나도 며칠 밤새서 힘드니까.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장모님 상태에 호전되는 것도 없는데 보험은 좀 빵빵하게 드셨냐?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왜 해? 엄마가 알아서 다 들어놓으셨지. 왜긴 보험금으로 우리 엄마 집 사줄 생각에 매일 설레고 있구만. 뭐라고?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 항암 치료 중인데 대놓고 그딴 말을 해?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안 그러게 생겼어? 지금 우리 엄마 보고 죽으라는 거야, 뭐야? 야, 솔직히 그 정도면 다 살았다. 적당히 살다가 적당한 시기에 가고 싶다고 항상 그러셨잖아. 지금이 딱 그 시기 아니야? 미친 새끼. 이 새끼 진짜 사람 새끼 아니네. 뭐?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 새끼?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나 지극히 정말 정상이거든. 제정신이 아닌 건 당신이겠지. 대놓고 우리 엄마 보고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돼? 말 실수할 수도 있잖아.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당신이 너무 유난인데. 아니, 이참에 물어나 보자. 장모님 지난번에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보험금 배로 내시고 사망보험금 2배로 뻥튀기 하는 것 같던데. 나중에 어떤 일 생길지도 모르고 미리 대처하시는 거지. 지금 수술 잘 받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예후 좋아지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내가 당신한테 뭘 해달라고 해? 바라기를 해? 우리 엄마 겨우 힘내서 치료받고 있는데 응원을 못 해줄 망정 어떻게 산 사람 앞에 두고 그딴 생각을 하냐고.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보험금이니 뭐니 탐내지 마. 당신 몫은 하나도 없으니까. 오, 혼자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못된 심보를 가지고 살면 못 써. 그 돈이 몇 억은 할 텐데 내가 너 혼자 꿀꺽하게 둘 것 같냐? 그러니 다 먹을 생각하지 마라. 참나 어이가 없네. 지금까지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각자 돈 관리하기로 한 게 몇십 년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이고, 무섭네. 그래, 너 알아서 해봐. 얘, 애미야, 너 사부인이랑 병원에 있다며? 내 식사는 누가 챙긴다니? 어머니, 그이한테 말씀 못 들으셨어요? 저희 엄마 암이에요. 간단히 아픈 것도 아니고 지금 항암 치료 받는데 돌봐줄 사람도 없고 제가 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식사는 혼자 챙겨 드실 수 있잖아요. 혹시 몰라서 반찬도 다 해두고 왔는데 그이가 못 챙겨주면 어머니 밥만 꺼내서 드시면 돼요. 뭐라고? 너 지금 나더러 밥상 차려서 알아서 먹으라는 거야? 애비가 안 되면 서진이라도 보내. 기집애가 공부해서 뭐 해? 여자는 자고로. 어머니, 계속 여자 하면서 살림 어쩌고 하시는데요. 서진이 지금 한참 공부할 나이예요. 불러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암 치료가 감기 같은 것도 아닌데 어머니 왜 이렇게 똥꼬집이세요? 손발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운동도 다니시고 정정하시면 식사 정도는 알아서 챙겨 드세요. 제가 너무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정도는 어머니가 하세요. 좀 뭐? 너 지금 나한테 신경질 내는 거냐? 이게 없는 거 거둬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기어오르다니. 너 우리 기태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지도 못했다. 어머니 말은 바로 하세요. 그 사람 진급 시험 보다가 때려치고 사업한다고 해서 몇 번이고 말아먹을 때까지 눈 감아줬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저보고 일하라 해서 지금까지 저도 쉬지 않고 일했던 거고요. 참나. 그래서 네가 뭔 도움이 됐니? 도움이 안 되긴요? 어머님이 몰래 대출받아서
그이 사업자금 대주신 거, 그거 이자 내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거 사다 드리고 하나하나 일일이 챙겨드린 거, 그거 다 제 돈이에요. 어머니한테 들어가는 돈. 그래도 며느리 도리한다고 잘 챙겨드린 거라고요. 그이 저한테 생활비 타서 쓰는 거 모르시죠? 뭐, 그럴 리가 없다. 우리 기태가 어떤 사람인데, 너 같은 년이 무시할 사람 아니야. 년이요? 지금 저한테 욕하셨어요? 저도 이제 애들 다 키우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어머니한테 할 도리 다 했고 욕 먹을 일 없다고요.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내가 너 같은 년들 아주 잘 알아. 이제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지 살 길 찾아서 가겠다 이거지? 아, 정말 안 되겠네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 그이랑 이혼할 거예요. 이렇게 답답하게 평생 사느니 남은 여생이라도 좀 편하게 살아야겠어요. 이혼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냐?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장난하는 거 아니고요. 저 진심이거든요. 댁 아드님이랑 이혼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야, 야!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막상 이혼하려니 떨리긴 했지만 앞으로 고생하는 것보단 낫지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렵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니 왜 그걸 이제야 말하냐며 제 선택을 존중해 주겠다 하더군요. 아이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 덕 못 보고 살았던 거 후회한다며 제 결정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서류를 들고 시댁에 가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난리더군요. 시어머니께 뺨 한 대 얻어맞고 남편도 저에게 손찌검 하려던 걸 아들 녀석이 겨우 말려줬습니다. 더 볼 것도 없었어요. 한참을 소리 지르고 싸운 뒤에야 남편은 체념한 듯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 길로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니 2달 정도 지난 후 이혼이 성립되더군요. 몇십 년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 서류 한 장으로 모든 관계가 정립된다니 좀 어이없기도 했고요. 남편은 마지막 양심이라도 남았는지 위자료라며 저에게 5천만 원을 주더군요. 이 돈은 가지고 있다가 2아이에게 나눠줄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 뒤로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친정엄마와 함께 고향인 해남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3개월에 한 번씩 서울로 올라가서 받아야 했지만 친정엄마가 공기 좋은 곳에서 편안히 쉬고 싶으시단 말에 바로 귀농을 결정했어요. 아이들은 자신들도 다 컸으니 알아서 살아보겠다며 제 앞날을 응원해줬고요. 2아이가 거주할 오피스텔 얻어주고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해남으로 전원주택 하나 매입해 내려왔습니다. 시끌벅적한 도시를 떠나오니 정말 조용하고 편안하더군요. 그 뒤로 친정엄마는 항암 치료도 열심히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3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몸 안에 염증 수치도 거의 없고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진 모르겠지만 저와 함께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가시게끔 곁에 있어 드릴 겁니다. 이혼한 뒤 남편은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하고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워낙 정정하셔서 홀로 시댁에서 알아서 잘 지내시는가 보더라고요. 이혼은 했어도 아버지 친할머니니 가끔 아이들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며 제게 근황을 전해줍니다. 앞으로는 남남으로 각자의 생활을 할 테지만 저는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이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고생한 만큼 몇 배로 더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후회하지 말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부모님만큼 저를 잘 아는 분도 저를 위해 주실 분도 없거든요. 그럼 전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최근에 아주 통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늘 사람 무시하고 예술가병에 걸려 힘든 일은 죄다 빠져버리는 손아래 동서의 비밀을 폭로한 일이었는데요. 거짓말이 일상에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던 여자를 혼내주게 된 사연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손아래 동서는 제게 첫 인상부터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여보, 재수 씨 오늘 처음 봤는데 인상은 어땠어? 좋게 말하면 상견례 자리에서도 별로 긴장 안 하는 것 같더라. 사람이 아주 여유롭네.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어떤데? 당신 사람 참 잘 보잖아. 만약 도련님이 나한테 미리 보여주셨으면 반대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뭐 무던하게 대하는 것 같던데 당신 마음에 뭐 걸린 거 있었어? 뭐 당신도 두 눈으로 다 지켜봤을 텐데 내가 굳이 짚을 필요가 있을까? 도련님이 수저 식탁에 다 놓는 동안 도도하게 앉아서 물만 홀짝이고 있던 걸 굳이 말해야 해? 아님 도련님이랑 내가 고기 굽고 있는 동안 젓가락 놀리면서 고기만 집어 먹었던 거? 유학도 다녀온 피아니스트라 그런지 뭔가 좀 사람이 도도하기는 하더라. 그 부분이 나도 사실 궁금한 게 유학 갔다 오고 그러면 피아노 치고 공연 다니고 그러지 않나? 학원에서 애들 가르친다고 하는데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아, 그거 당신 화장실 갔다 온 동안 안 그래도 얘기 나왔었던 거야. 아빠가 단도직입으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데? 무대에서 피아노 연주해서 관객들 즐겁게 해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애들을 가르치면서 후학양성하는 게 더 좋대. 인생은 저마다 다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 아니냐면서 소소하게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무대 나가고 그럴 실력이 없는 거 아니고? 유학도 갔으면 대학도 좋은데 나왔을 텐데 아깝지 않나? 보니까 어디 대회에서 대상도 타고 경력 나름 있는 모양이더라고. 어느 대학에 무슨 경력인지야 뭐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줘서 잘 모르겠지만. 무슨 금싸라기 파묻힌 보물지도도 아니고 뭐 그렇게 꽁꽁 감추는지 모르겠네. 됐어. 그냥 내가 나중에 물어보든지 할게. 상견례 때부터 어딘지 굼뜨고 대접받는 것에만 익숙해 보이는 손아래 동서였던지라 첫인상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 좋지 않았던 첫인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 어머님 생신 때 제가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네요. 은사님 딸이 곧 콩쿠르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봐줘야 할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생일 선물만 남편 통해서 보내는 식으로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생신인데 자리의 얼굴은 한번 비춰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생신날 하루 전에 말하는 게 미리 말을 하는 거야? 이럴 거면 차라리 생신 당일 1시간 전에 말하지 그랬어? 형님, 저한테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편하게 해보세요. 대체 뭐가 불만인데요? 동서한테 내가 불만이 뭐가 있겠어. 끽해봐야 시부모님이 제주도 정도 가라는 거 고집 부려서 유럽 여행 갔던 것 정도 아닐까? 아, 맞다. 그래놓고 여행 선물 가족들 줄 거 아무것도 안 사왔던가? 부담 없이 신혼여행 가라고 시부모님도 나랑 남편도 100만 원씩 보태줬는데 말이지. 그거 뭐 대단한 돈이라고 그렇게 생색을 내세요? 멋 없으시게. 돈을 떠나서 기본적인 성의 문제 아닐까? 여행 신나게 즐기고 왔으면 적어도 생신날 얼굴은 비춰야지. 어떻게 된 사람이 받아먹을 것만 받아먹고 되돌아오는 게 없을까? 형님, 서양에서는 그냥 편하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마인드예요. 뭐 챙겨드릴 거 생기면 어련히 알아서 챙겨드릴까? 저도 유럽 여행 처음이라서 즐기다 보니 정신없어서 그런 건데. 동서 프랑스인지 독일인지 외국 대학 다니고 무대도 여러 번 했다 하지 않았나? 그런데 유럽 여행이 처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느라 정신없어서 여행은 처음이었다는 얘기죠. 혹시 형님,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나야 뭐 동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도통 모르겠으니까 정체가 궁금해서 그러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 동서가 하는 행동을 조금 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느 대학 나왔으며 무슨 무대에서 수상했는지 좀 얘기해 줄래? 말해봤자 어차피 모르세요. 그래도 말해주는 것도 내가 모를까? 남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말해봐, 동서. 형님, 듣자 하니 고졸이라서 배움도 그렇게 길지 않으시다고 들었어요. 언제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일 궁금해하지 말고 각자 거리 두면서 살자고요.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로 괜히 묶어서 친하게 지내고 그런 거 딱 질색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라는 건 급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요. 와, 동서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재주가 있네? 아무리 그래도 제가 형님만 할까요? 어머님의 생신 때 갑자기 빠지겠다는 걸 붙잡고 한 소리를 좀 하려고 했더니 또박또박 받아치고 인신공격까지 하는 손아래 동서 때문에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그 뒤로도 동서는 가족의 행사며 명절이며 수시로 가짜는 핑계를 대면서 빠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가족들도 저만큼은 아니지만 못내 서운해하고 속이 상해하는 걸 느끼고 있을 즈음 저는 친구로부터 들어주기 싫은 부탁을 듣게 되었죠. 지영아, 네 손아래 동서라는 사람 말이야. 외국에 막 유명한 대학도 나온 피아니스트라면서? 지인 찬스로 좀 어떻게 할인해서 우리 애 좀 봐주면 안 될까? 그냥 네가 직접 가르치지 그래? 너도 소시적에 피아노 좀 쳤고 전공도 그거잖아. 나야 손 다 녹슬었고 외국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잖니. 무엇보다 우리 애가 엄마한테는 배우기 싫다고 그러는데 어떡하겠어. 친구 소원 좀 들어주라. 응? 이럴 때만 친구지, 계집애. 알았어. 대신 맘에 안 든다고 나한테 짜증내기 없기다. 내 동서 성격 엄청 더러우니까 네가 그건 감안하라고. 지영아, 원래 예술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는 법이란다. 내 걱정하지 말고 소개나 해주렴. 그럼 너도 내 소원 하나 들어주라. 어머님이 피아노 있는 거 오랫동안 썼고만 있어서 연주 한번 듣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동서가 맨날 빼기만 하고 무시하는 게 보여서 내 마음이 다 안타깝더라고. 나중에 가족 모임 있을 때 연주할 수 있게 그럭저럭 내가 칠 수 있을 만한 거 연습해서 칠 수 있게 해줘. 가능하지? 그거야 뭐 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엄하게 가르친다고 짜증내면 안 된다? 동서 덕분에 어지간한 일은 짜증도 안 날 것 같으니까 가르쳐주기나 해. 나도 불쌍한 우리 어머님한테 한번 서프라이즈나 해드리게. 제 친구는 자식의 교육에 대한 열정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제일이었던지라 제 손아래 동서에게 피아노 과외를 꼭 받게 하겠다고 자꾸 요청을 해왔었죠. 마지못해서 피아노 연습을 시켜주는 것을 조건으로 소개를 해줬는데 나중에 친구에게서 저는 이상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영아, 네 동서라는 사람 말이야. 대학 정확히 어디 나왔다고 하셨지? 몰라, 그냥 유명한 대학 나왔다고 하고 사람 무시하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런데 그건 왜 묻는데? 애를 가르치시는데 손톱이 엄청 길고 네일도 하셨더라고. 너도 알다시피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손톱 항상 짧게 하거든? 내가 손톱을 짧게 해야 하는지 길어야 하는지 어떻게 알겠냐? 손톱은 왜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연주할 때 다칠 수도 있고 여러모로 불편하거든. 그런데 내일까지 하고 있으시니까 영 이상해서 그렇지. 이번만 그런 건지 아니면 평소에도 그런 건지 영 성의가 없으시네. 동서 평상시에도 손톱 엄청나게 길게 하고 다니는데? 그러고 피아노를 잘 치기는 한다니? 내가 안 그래도 한번 시범 보여달라 요청했는데 컨디션 안 좋다느니 하면서 거절하시더라고. 말도 마. 남편이랑 서방님도 피아노 한때 배웠어서 시부모님 댁에 피아노 있거든? 그런데 어찌나 도도한 예술가이신지 그렇게 요청해도 피아노 한 번을 안 친다?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동서라는 사람 좀 많이 이상한데? 유학 갔다 왔다면서 대학 어디 나왔는지도 말 안 해주고 피아니스트 기본도 안 되어 있고 무엇보다 연주하는 거 한 번을 본 적이 없다는 게 참 이상해서. 너 얘기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이상하다. 동서가 일한다는 학원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같이 조사해 볼래? 그러자. 내가 이대로는 찝찝해서 안 되겠어. 친구의 얘기를 통해 손아래 동서가 영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친구와 함께 동서가 일하는 학원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동서의 이름을 대니 일을 하기는 하는데
교사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피아노 학원의 격리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유학을 갔다 온 것부터 피아니스트라는 것 모두 거짓말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 친구와 더 파보니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동서, 아니, 그년 그거 정말 제정신 아닌 년이더라. 왜? 뭐 새로 알게 된 거라도 있어? 자기가 못 가르쳤으면서 우리 애한테 괜히 언성만 높이고 기만해왔던 거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하더라고. 그래서 흥신소 직원 고용해서 알아봤지. 전문가가 확실히 다르긴 다르대? 조사해보니까 그년 그거 유학은커녕 대학 간 적도 없고 피아노는 손에 댄 적도 없다더라. 미술학원에서도 유학파 사칭하다가 들통나서 쫓겨난 전과도 있더라고. 피아노도 칠 줄 모르면서 유학파 피아니스트 행세를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황당하지. 너 이거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을 거야? 경찰에 당장 신고해야지. 서방님한테도 알리고. 네 나름대로 가족 문제로 처리할 일이 있을 테니까 내가 일주일은 기다려줄게. 그동안 이 미친년 이거 저지른 거 다 까발리고 감옥에 쳐넣든지 해야 한다? 알겠지? 걱정하지 마셔. 믿고 보고나 있어. 저는 친구에게서 받은 증거들을 확인하고 정리해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를 폭로할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동서 때문에 받은 모멸감이며 인신공격이 너무 화가 났었기에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까발리는 게 최고의 복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에게서 진실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명절이 되어 가족이며 친척들이 모이게 되었기에 제 기다림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동서 왜 이렇게 늦어? 명절 음식 안 할 거야?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자꾸 요리 못하는 저 끌어들이지 마시라고요. 그딴 건 주부인 형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가족 행사 중에 좋고 편한 것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는 거 아니야, 동서. 아니, 형님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말씀하세요. 피아니스트 손으로 어떻게 반죽 만지고 물 묻히면서 요리하냐고요. 형님은 식칼로 종이 자르세요? 세상에는 적재적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안 하시겠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겠다는 거죠. 말 참 이상하게 하시네. 그리고 제가 좋고 편한 것만 하고 싶어 한다고 하셨죠? 그런 거면 제가 동네에서 학생 가르치고 싶어서 이렇게 봉사하겠어요? 그냥 투어 다니면서 무대하고 명성 얻으면서 편하게 살지. 안 그래요? 하여튼 가기는 갈 거니까 자꾸 사람 짜증나게 재촉하지 마세요. 그래, 요리는 내가 할 테니까 동서는 편하게 쉬고 있어. 대신 앞으로 절대 후회하지 말고.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대체 뭐 어쩌실 건데요? 명절 때 시부모님의 집으로 일가 친척들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저는 먼지만 쌓이고 있는 피아노에 손을 올려 그간 친구에게 하루에 3시간 정도씩 열심히 배워놨던 피아노 곡을 연주했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라는 곡으로 문외한인 제게는 어려운 곡이었지만 친구의 도움을 통해 익힐 수 있었죠. 연주를 끝내자 친척들이며 시부모님, 남편 할 것 없이 다들 놀라서 저를 보기에 연습을 좀 했다고 말하고는 손아래 동서가 저보다 훨씬 잘 칠 거라고 말을 해줬죠.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손아래 동서는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면 컨디션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며 가짜는 핑계를 대며 연주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손아래 동서가 사실 피아니스트가 아닌 피아노 학원의 격리에 불과하며 학교와 경력 역시도 가족들에게 속여왔던 사실을 폭로했는데요. 놀란 사람들이 이게 맞는 말이냐고 물어보자 손아래 동서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형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닌 거 알면 저한테 조용히 말하면 될 일이지. 무슨 생각으로 일을 이렇게 만드신 거냐고요. 동서한테 그간 기회를 준 횟수가 얼마인지 기억 안 나? 모른 척 좋게 갈 수도 있었는데 먼저 기회 걷어찬 건 동서지. 그래도 미리 말씀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걸 갑자기 터뜨리시냐고요. 어라? 그런 말 동서한테 들으니까 나 되게 어색하다. 명절이며 가족 모임 때마다 힘든 일 좀 있으면 갑자기 늘 빠지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미리 말해달라고 사정해도 학원 일정이니 과외니 거짓말하면서 빠진 사람이 바로 동서 아니었나? 그거랑 이거랑 같아요? 형님이 폭로한 것 때문에 저 남편한테 이혼당하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사람들한테는 이게 또 무슨 창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짓말을 하면서 결혼하지 않았어야지. 본인 경력도 아닌 걸로 주부인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막 대해왔잖아. 죗값 치르는 거니까 달게 받아. 야,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말 거야. 그 전에 서방님한테 사기 결혼으로 이혼당할 거나 걱정해 이년아. 사문서 위조해서 학력까지 속였으니 죄가 가볍진 않을 텐데? 내가 너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어머머, 이러면 협박죄도 추가될 수 있는데 괜찮으려나? 야, 닥쳐. 닥치라고. 위장한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에게 뻔뻔하게 갑인양 굴어왔던 저의 손아래 동서는 결국 서방님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주며 이혼을 당하게 됐죠. 그것도 모자라 이 일이 학원에 소문난 바람에 학원생들의 부모에게 항의를 받아 해고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현재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된 셈이죠. 이상으로 주부 일을 무시하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이나 해대던 손아래 동서를 혼내주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